여러분, 오늘은 산업화와 도시화 대단원 3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 열기에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신해철 가수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노래 듣고 갑시다. One, two, three, four.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반을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the city life.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노래 잘 들었죠? 80년대 감성, 90년대 초 감성이 물씬 나는 노래.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형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막 따라 부를 때 뭐 저런 노래 좋아하나 했더니 가수는 굉장히 선생님도 좋아해요. 좀 고인이 돼서 안타깝지만 수업 내용을 나가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산업화라는 건 농업 중심의 사회가, 원래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해가는 현상을 산업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을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의 구분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배웠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알아둬야 되니까 이제 배웁시다. 1차 산업이라는 건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산업은 자연물을 획득하는 게 1차 산업이에요. 농업은 농사지어서 그 식물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채취하는 거고, 어업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고, 임업은 산에 가서 나무를 채취하는 거죠. 이게 1차 산업인데 자연물을 획득하는 거. 2차 산업은 공장이에요. 공업이 2차 산업이야. 2차 산업의 산물을 가공하는 게 2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타고 나가서 꽁치를 잡았어. 그건 1차 산업. 그 꽁치로 통조림을 만들었어. 그건 2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이라는 건 2차 산업으로 만든 또는 1차 산업의 산물을 내다 파는 걸 말하는 거죠.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캔 통조림을 판매하는 거 또는 캔 통조림을 배달하는 거, 이게 3차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라는 건 결국엔 1차 산업 중심에서 산업의 중심이 2차나 3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걸 우리가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도시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시 인구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또는 도시적 삶의 방식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적 삶의 방식이라는 건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1차 산업, 농업이나 어업이 중심일 때는 이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끈끈해요. 왜냐면 1차 산업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 모내기 할 때라든지 추수를 할 때라든지 저수지를 보수할 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끈끈한 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대사회로 와서는 아니에요.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 아파트 뭐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래 살면 뭐 알긴 알겠지만 아파트의 동 전체를 아마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까이 사는데도 서로 모르는 개인주의화된 삶. 서로 직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만 해도 학교에 오지 뭐 강원랜드 다니는 분이랑 만날 기회가 없죠. 그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개인화 되어가는 걸 우리가 도시적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변화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장소가 변한다는 건데, 공업과 서비스업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약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자본과 기술이 투입이 되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집약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땅덩어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땅이 넓어지는 건 아니죠. 땅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 태백만 하더라도 89년인가 90년도에 그 주민등록상에 잡혀있는 인구만 13만이었어요. 지금은 4만 6천인데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많았던 거야. 근데 이 땅덩어리에 지금보다 인구가 3배가 더 많았으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집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 살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집약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업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땅은 한정돼 있고 많은 공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몰려오니까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고층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집약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과 서비스업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좁은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게 첫 번째 거주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가지의 면적. 시가지라는 거 시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백으로 생각하면 황지 시내죠. 황지 자유시장이 있는데 처음에 작았던 시장들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면서 시내가 점점 확대되는 거. 그걸 우리가 시가지의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와 주변의 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대도시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고요. 서울이나 그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인구가 많이 몰려와서 우리 태백은 4만 6천이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만 1,000만 명이에요. 우리 강원도 전체 인구가 150만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의 인구보다도 약 7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강원도보다 훨씬 작은 서울에 모여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집을 못 구하니까 서울 주변으로 점점 인구가 퍼져나가. 그러면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가 되고 대도시가 점점 더 커졌어. 서울 주변에 있던 그 조그마한 도시들도 농촌 지역이었던 곳들도 이제 도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도시와 연결된 하나의 큰 생활권을 이루게 되면 그걸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지가 있으면 하나의 중심 도시와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에 농촌 지역이 있었어. 하나의 중심 도시가 있고 이 중심 도시 주변으로는 농촌 지역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가 확대되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퍼져 나온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은 여기 도시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도 출퇴근을 도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도시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야. 옛날에 농촌이었던 곳이. 그러면 이 중심 도시와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을 합쳐서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권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대도시권이 형성되게 되면 그 이후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이 농촌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서 땅값이 비싸져요. 우리나라 서울만 해도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대규모 주택단지가 이 농촌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대도시권이 되면 이 중심도시 바깥쪽 외곽 쪽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유가 중심도시보다는 지가가 저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중심 도시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높은 땅값을 지불할 수 없는 기능들, 공업 기능,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도 많고, 그리고 공장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죠. 그 넓은 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땅값을,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업 지역 등이 다른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그래서 대도시 주변 촌락에 대규모 주택단지나 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적 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 도시가 성장하면서 대도시권이 되면 주변 촌락 지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공업 지역 형성, 이런 것들을 비롯한 도시적 경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생태 환경의 변화 두 번째예요. 생태 환경의 변화는 녹지 면적이 감소한다. 녹지 면적이라는 건 그 자연 상태의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을 녹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벌판? 산? 태백으로 치면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백의 시내가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고 시내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시내 주변에 있던 땅들, 자연 상태의 나무나 풀이 자라던 땅들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어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녹지 면적의 감소라고 표현해요. 녹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도시의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장 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장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는 걸 우리가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로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 녹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포장 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포장 면적이 증가했더니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대요. 그 이유가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여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토양은 자연 상태에서 하늘에 비가 오게 되면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 하천이 있어. 물이 쫄쫄쫄쫄 흘러갑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왔어.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 땅 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겠죠. 여기가 녹지였어. 원래 나무와 풀들이 자라는 곳이었어. 선생님 마우스 실력 많이 늘었죠? 이제 뭐 거의 마우스 장인인 것 같아, 쌤 생각에. 자연 상태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면 이 빗물들이 어디로 가냐? 땅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여기에 땅속에 지하수를 이루게 돼.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부는 여기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하천으로 이렇게 들어가.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지역을, 땅 지역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어. 이 나무를 없애버렸어. 여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덮었어. 이렇게. 여기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덮었어. 나무를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하늘에 비가 왔을 때를 가정해 보세요. 옛날에 하늘에 비가 오면 이 빗물들이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여기 지하수가 됐어. 지하수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면 이 빗물이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빗물들이 땅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비가 오면 이 빗물들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배수로를 따라서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오자마자 하천의 이 물의 높이 갑자기 확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비가 안 오게 되면 또 하천의 수위가 갑자기 확 낮아지게 돼. 그래서 하천의 유량 변동 폭이 커지게 됩니다.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유량이라 부르거든요. 유량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유량 변동의 폭이 커지게 되면 홍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포장 면적이 증가하니까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유량이라고 부르는데, 유량 변동 폭이 커지게 돼. 비가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못 가고 다 여기로 올 테니까. 그리고 유량 변동 폭이 커지게 되면 홍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봅시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게 되면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도시화, 산업화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대도시, 첫 번째 봅시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는
도심이라는 건 도시의 중심이에요. 도시의 가장 중심부를 도심이라 불러. 도시의 중심부를 도심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CBD라고 또 얘기를 해요. Central Business District. 그래서 도심에는 CBD에는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고층 건물이 밀집하고, 대도시의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종로 지역에 거기에 중심지니까 거기에는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와 공업 기능은 도시에서도 바깥쪽으로 빠져나온대. 그래서 도시 내부의 공간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화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도시가 확대되면 사람이 많아지게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확대되는데, 도시의 선생님이 가장 중심부를 지금 방금 도심이라고 그랬죠. 이 도심은 여기 바깥 지역보다 여기 가장 중심부를 여기 도심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도시의 가운데 부분이 있고 도시에서 가장 외곽 부분이 있어요. 도시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가운데가 도심,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중간지대예요. 선생님 써줄게요. 도시의 내부 구조는 가운데는 도심, 그리고 그 바깥쪽은 중간지대, 그리고 그 바깥쪽은 주변지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도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사람들도 좋아하는 장소 똑같아요.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좋아하게 돼요. 왜냐면 그런 곳에서는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니까 땅값도 비싸니까 글로 모여요. 근데 글로 모이게 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높은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고급, 돈을 많이 버는 기능들은 이 도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심에 주로 들어가는 기능들은 상업 기능 중에서도 고급 상업 기능, 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또는 외제차, 판매점 같은 것들. 아주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업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심에 들어가는 그 기능들을 고급 상업 기능 그리고 중심 업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무와 상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심 업무 기능, 행정기관이 들어가거나 고차 행정기관 또는 고급 상업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백화점은 우리 태백에는 없죠. 이거는 태백 사람들로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적자가 보니까 유지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은 땅값을 지불할 수 없는 기능들은 중간지대에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간지대에 들어가는 게 공업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능들은 주변지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주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고 다시 봅시다.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요. 결국엔 도심은 땅값이 비싼 이유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장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지가가 비싸니까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높은 지가 지불 가능 업종이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백화점이라든지 성형외과, 병원이라든지 고급 병원이라든지 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돈을 많이 버는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도심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반면에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 없어. 그러면 주변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지대는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서 지가가 낮아요. 그리고 바깥쪽이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안 됐어. 환경이 나름대로 쾌적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주거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주거와 공업 기능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서울의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농촌 지역이었던 김포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 원래 농촌 지역이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변의 농촌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확대되게 되면 그 주변 지역도 도시화가 되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대도시가 확대되게 되고 확대됨으로써 인해 주변 지역도 도시화되는 거예요. 주변이 도시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단 주변의 농촌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는 공업 단지도 들어와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도시 내부 구조랑. 그리고 어촌이었던 안산시는 서울의 공업 기능이 이전되면서 공업 도시가 되었다. 대도시로 아까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가가 올라가게 돼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도시의 기능이 일부 이전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업 기능이 빠져나가서 공업 기능만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열섬 현상이라는 건 도시의 중심부인 도심 지역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공열은 자동차 또는 공장,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열들, 인공적으로 나오는 모든 열들을 다 인공열이라 그래요. 도시는 공장도 많고 사람도 많고 냉난방기도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도 많죠. 그러니까 인공열의 발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가 많아. 이거는 포장 면적이 넓다라고 아까 표현한다 그랬죠. 포장 면적이 넓고, 그리고 이 포장 면적이 넓은 것들이 왜 열섬 현상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름철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 까만색 아스팔트가 똑같은 태양빛이 내렸죄도 땅은 괜찮은데 아스팔트에는 이렇게 아지랑이가 막 발생하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이 포장 면적은 더 많은 열을 흡수했다가 더 많은 열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뜨거워져.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열섬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빼곡하게 있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파트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바람길을 막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섬 현상이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적인 도시 기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도시 지역의 열섬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들도 있어요. 도시 지역에 살아가는 그 습기에 민감한 애들, 이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가 뜨거워지니까 도시에 습기가 없어지게 돼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물기가 없어지죠. 그래 습기가 없어지니까 그 습기 있는 곳에 살아가는 이끼류나 지으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도시 지역에 있던 이런 조그만한 그 식물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도시의 사막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열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마련해 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열섬 현상의 개념은 도시에 있는 지역에 또는 도시의 중심부의 온도가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섬 현상이 잘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열섬 현상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인공열 발생이 겨울에 더 많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사람들이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던 그 수분들이 구름이 수분으로 되어 있죠. 그 수분들이 열을 보존해서 주변 지역이나 도심 지역이나 다 비슷하게 기온이 높아요. 근데 날씨가 맑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은 열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맑은 날은 주변 지역은 기온이 낮아지고 도심 지역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열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도심 지역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말했던 인공열 그리고
포장 면적이 넓기 때문이고, 넓은 포장 면적, 그리고 빽빽한 건물로 인해서 바람길이 차단되기 때문이죠.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시 지역의 사막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심 지역이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면서 이끼류 같은 게 없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책으로는 포장 면적을 없애는 거야. 녹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옥상에다가, 건물 옥상에다가 나무나 풀 같은 거 심어. 그걸 옥상 녹화 사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지역에 식물을 많이 늘리게 되면 식물들이 뿌리로 물을 먹고 잎으로 물을 내보내 증발산 작용을 해요. 근데 주변에 여름에 가게 앞에 이렇게 물 뿌리는 거 본 적 있죠? 물 뿌리면 시원하니까 뿌리는 거야.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근데 이 나무나 흙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서 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빠 다 했네?